허승규의 뉴스 농장. 지금까지 녹색 정치의 어떤 세계사적 의미라든가 지구 정치에서 위치를 얘기했다면 중요한 건 우리 한국이죠. 아, 그래요? 지금 2022년 한국의 녹색 정치 현실이 어떤가?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현실이 같습니다. 어때요? 한국 정치 세력. 네, 지금 한국 녹색 정치 현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일단 지금 2022년 대선 구도가 기득권 양당 구도로 가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독일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네. 한국에서 녹색 정치를 추구하는 세력들이 다 흩어져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녹색 정치 세력 다 모여가지고 녹색당이라는 정당 안에 우리 다 함께 들어가자 이렇게 됐다면은 뭐 한국에서는 심지어 녹색 정치를 지향한 시민들은 민주당에도 일부 들어가 있고 정의당 같은 진보 정당에 들어가 있고 녹색당에도 있고 그 다음에 환경운동연합이나 한살림 같은 협동조합 운동으로 다 뿔뿔이 흩어져 있거든요. 이분들이 하나의 정치로 우리가 해보자라고 어떤 조직적인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라 보기 어렵습니다. 왜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일단은 뭐 그런 것들을 한데 모아내지 못한 녹색 정치 리더십 자체 한계가 있고 또 녹색당이라는 정당이 그분들 다 모아낼 만한 현재 플랫폼으로서 약하죠. 그리고 또 한국 사회에 그런 뿌리 깊은 정치 혐오가 있기 때문에 환경단체라든가 녹색 운동하는 분들이 정당과 거리를 두세요. 그러다가 막상 그분들도 출마할 거면 민주당에 입당하거든요. 무당적으로 녹색 생태 운동 하다가 출마할 때가 되면은 기득권 정당에 들어갑니다. 제가 녹색당 당직자 있을 때도 선거철만 되면은 탈당 문의가 많이 와요. 나 이제 정치할 건데 출마할 건데 당적 정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녹색당은 내가 정치해야 될 집단이 아닌 겁니다. 후원 나는 뭐 시민단체 정도 있다가 진짜로 내가 국회의원 제안 받았어. 그럼 뭐 당선 가수는 민주당 정도겠죠. 국민의힘에서 공천 잘 안 주니까. 그러면 이제 전화 와서 이제 당적 정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 사회의 뭐 정치 혐오, 뭐 선거제도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은 녹색 정치라는 어떤 운동의 흐름, 정치의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한국 녹색 정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우울하네요. 그렇죠. 근데 저는 현실은 이렇는데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어렵다고 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생태주의를 지향한 시민단체나 개인이 정치를 시작할 때 개별적으로 거대 정당이 들어가는 방식으로는 저 근본적으로 녹색 정치가 되게 어렵다고 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들어갈 거면은 정말 민주당에도 녹색 정파를 만들든가 뭐 진보 정당, 지금 정의당이 기후위기를 제1강령으로 했는데 정의당 내에서 녹색 어떤 세력들이 더 구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녹색당이 더 자리 잡아서 녹색당을 다 모여야 된다든가. 근데 이게 지금 어느 선택지 하나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현실적으로는 녹색당은 당연히 그 녹색 정치를 전면에 내건 정당이니까 분발해야 되고 진보 정당 내에서 생태주의 세력들도 더 커져야 되고 전 민주당 내에 생태 정치를 고민하는 분들도 각계약진해서 각자의 거점들 좀 만들어내야 된다. 근데 대표님 방금 전까지는 녹색 정치 세력이 뿔뿔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우울하다고 했는데 근데 그 대안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자가 대안인 거예요? 왜? 아니, 결국엔 모아야 되죠. 어디로 모여야 돼요? 뭐 저야 당연히 제가 녹색당이니까 녹색당이 그런 플랫폼이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지금은 아닌 거죠? 근데 당장은 녹색당이 그런 분들이 올 만한 매력적인 정당인가 정치적으로 유효한 정당인가 했을 때 사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녹색 시민들이 의문점을 보내고 계세요. 애석하게도 녹색당을 응원하지만 너희들이 정치 세력으로 유효한가에 대해서 사실 제가 녹색당원이지만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녹색당이 그럼 매력적으로 바꾸려면은 어떤 아쉬운 점들이 해결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래요. 녹색당의 가치만으로 녹색당에게 들어와라고 하기에는 10년이 흘러버렸어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가치만으로는 안 된다. 정치적 효능감이다. 정치적 효능감이 뭐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선거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 투표날 끝났을 때 TV를 틀었을 때 아니면 선관위 홈페이지 들어갔을 때 녹색당이 정치적으로 유효한 어떤 득점을 해야 되는 거고 창당 이후에 당선자를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번 지방선거 때 한 명 이상의 당선자를 배출하는 게 가장 큰 시작이에요. 그래서 지방선거 때 성과를 내는 것은 녹색당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일이기도 하지만은 거시적으로 한국의 녹색 정치의 원동력을
또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당선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녹색당 같은 정당에서 단기적으로 당선될 수 있는 길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망했네요. 벼락치기 하면 안 되고 네. 한 5년, 10년 바라보고 거점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국 사회에 정당 혐오가 있기 때문에 네. 당 활동하라, 당원 가입하라가 쉽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해야 돼요. 네. 지역에서 녹색당은 아니지만은 녹색당의 가치를 동의하고 지지하는 분들, 저는 그분들 녹색 시민이라고 하거든요. 아, 녹색 시민. 네. 지역의 다양한 녹색 시민들과 지역 정치 활동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지역의 다양한 어떤 생태주의와 관련된 활동들, 기후위기와 관련된 활동들을 통해서 다양한 녹색 시민들을 녹색당이라는 플랫폼에 끌어들이는 네. 활동들도 해야 되고, 네. 만약에 녹색 당원들이 지금 서 있는 지역에서 녹색당 조직이 너무 취약하다 그러면은 네. 기존의 생태주의적인 조직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조직이 있을까요? 저 같으면 안동 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입니다. 어. 한살림 조합원이에요. 그래서 녹색당과 비슷한 가치를 지향하는 단체에 들어가서 그 단체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녹색 시민들을 만나는 활동들, 저변을 넓히는 거죠. 그래서 나 녹색당원인데 녹색당의 가치를 가지고 한살림 조합원으로서 난 활동을 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민들의 접점을 넓혀가는 거죠. 그래서 뭐 기후위기와 관련된 다양한 지역 모임을 만들어내고, 그런 어떤 원동력이 쌓아졌을 때 이제 지방선거, 공직선거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그건 정기적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그 정기적으로 찾아와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안동 녹색당으로 활동하는 활동 주체들이 뭐 5명이든 10명이든 모아져 있다. 그러면은 이번 지방선거 때 우리는 뭘 할 것인가? 뭐 지역구 후보를 한번 내보자. 아니면 비례후보를 내보자. 이런 어떤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럼 그런 준비 없이 출마하는 건 부정적입니까? 준비 없이 출마했을 때는 리스크가 커요. 아, 어떤 리스크가 대표적인 있을까요? 게 후보자가 다쳐요. 어딜 다쳐요? 마음이 다칩니다. 그리고 마음뿐만 아니라 자, 한국에서는 정치활동으로서 생계를 담보할 수 있는 구조가 취약하고 있고, 특히 녹색당 같은 정당으로 출마했을 때 지역사회의 다양한 낙인 찍기라든가 정말로 지역의 다양한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이 감당해야 될 부분을 조직적으로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도 숙고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냥 녹색당의 정책을 알리려면은 출마가 아닌 선택지들이 있죠. 왜냐면 출마는 돈이 많이 드니까 출마가 아닌 뭐 정당 연설회라든가 정책 홍보 활동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대안들이 있거든요. 출마를 할 경우에는 뭐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선거다운 선거 치르려면 한 뭐 2천에서 3천 정도 돈이 듭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 있는 활동이긴 하지만 한국의 선거법이 15%가 넘어야 선거 비용을 보전받는데, 네. 사실 녹색당 같은 진보 정당들은 득표율이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선거 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워요. 비용을 감수하고도 이번 선거를 치르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심사숙고하고 출마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퍼포먼스형 출마는 저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입장입니다. 그 최근 정의당이 대선 국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정의당이 하는 것만큼 지지율도 안 받쳐주고 있고, 네. 특히 거대 양당 구도에서 제3후보로서 존재감을 부각시켜야 되는데, 네. 제3후보로서 지금 주목받는 거는 안철수 후보, 네. 또는 심지어 허경영 후보한테도 지금 지지율이 밀리고 있거든요. 같은 허씨인가요? 아, 다릅니다. 그건 김혜허씨고요. 아쉽네요. 네. 뭐 같은 허씨여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허경영 후보한테 지금 정의당이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녹색 정치뿐만 아니라 기득권 양당 바깥에 지금 진보 정치가 전반적 위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진보 정치 오래 했던 분들이 막 페이스북에 각종 전략들을 쏟아내요. 정의당이 뭐가 잘못됐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거 다 틀렸다. 전략들이 대부분 다 틀렸다. 아니 틀린 건 아닌데 그렇게 유효하지 않다. 가장 대표적으로 틀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지금 이 시기는 제갈공명이 살아나와도 힘들어요. 제갈공명이 정당 정치를 알까요?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이준석 대표가 제갈량 좋아하던데. 제갈량 좋아한다고요? 저는 이준석 후보 뭐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은.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전략도 중요한데 제 생각에는 지금 거대 양당, 특히 미디어 중심의 한국 정치에서 기가 막힌 전략을 내세운다고 해서 이게 표가 안 된다고 봐요.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표가 됩니까? 그러니까 정말 길게 보고 미디어 정치에 흔들리지 않은 탄탄한 지역 거점을 만드는 게 원론적이지만 그 길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정의당은 지역 거점을 못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원내에 물론 뭐 다양한 분당 사태라든가 내부적인 고민도 있었겠지만은 비례대표 의원들을 배출하고 중앙 정치에서 정의당이 이슈를 만들어낸
그만한 역량을 좀 더 지역의 거점을 만드는데 좀 더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 부분에서 정의당이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좀 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내 미디어에서 정의당이 공중전을 잘하는 그 역량만큼, 그걸로 시간을 버는 만큼 뭐 전남 어디, 뭐 강원도 어디, 이 동네만 가면 정말 정의당이 정말 바글바글한 그런 현장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것을 지역에서만 힘들다면 중앙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정의당이란 정당 자체가 중앙의 자원이 또 많지가 않아요. 지역당에서 좀 중앙에 서운한 소리 좀 그만하고 지역에서 좀 만들어내야 되는 것 같아요. 뭘 총알을요? 총알이 됐든 정치 전략이 됐든 한 10년 뭐 대장정 결의를 해가지고. 대장정이요? 뭐 돈이 없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이 없으면 누군가는 정의당 활동하지 말고 돈만 겁나 버는 겁니다. 아, 나는 돈만 벌게. 돈을 겁나 번다고요? 네,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상근제 활동 만들려면은. 그럼 나는 뭐야? 나는 좀 저기 정의당 숨기고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그쪽 캠프에 좀 침투해가지고 다양한 나는 좀 자원을 만들게라든가. 정의당 당적을 숨기고 이재명 캠프에 가서 뭘 빼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저는 뭐 이걸 꼭 하라는 게 아니라 뭐든 좀 이렇게 지역에 비슷한 고민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해서라도 좀 돌파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심상정 후보가 지지율이 안 나오는 건 지역 거점을 안 만들어서다. 지금의 문제의 원인을 다 이걸로 포괄할 수 없겠는데 앞으로 진보 정치가 2027년 대선, 2032년 대선에 성과를 내려면은 지역에서 만들어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교과서적인 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안동이든 뭐 전라남도 어디든 간에 각 지역에서 그 지역 특성에 맞게 뚫어야 되는데, 누군가는 뭐 워낙 이제 녹색당의 진보정당 외연이 확대가 안 되니까 물적으로 확대할 사람들은 그 녹색당 활동 아니더라도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고, 다른 정당의 성향을 가진 시민들 만나려면은 누군가는 국민의힘과 정의당 친화적인 조직에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그래서는 안 되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다수인 어떤 마을 모임에 누군가는 들어가가지고 그 다양한 시민들을 좀 자신의 정치 올바름 내려놓고 만나는 다양한 어떤 활동들, 그러면서도 녹색당이라든가 정의당 조직이 중심을 가지고 지역 정치 활동을 하면서 녹색 시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활동들을 제 생각에는 한 1, 2년으로는 택도 없고 한 10년, 2030년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정의당도 10년이나 더 기다려야 된다. 기다린다는 표현보다는 네. 할까 하면서 또 중앙에서 해야 될 거 하면서 네.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해야 되는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녹색 당원들이나 정의당원들 지역에 사신 분들은 뭐 중앙에 아쉬운 거 얘기를 하실 필요도 있는데 본인들이 더 좀 만들어내야 된다. 자강론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네. 그 지역의 녹색 당원분들도 녹색당 전국 사무처에 돈 없어요. 서울에 있는 녹색당에 뭐 자원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서운한 소리 하기보다는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녹색 정치 거점 만들 것인가, 약간 옛날에 그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좀 결연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대표적으로 중앙에 서운해하는 지역 녹색당은 누가 있을까요? 뭐 많이 계시겠죠. 뭐 저도 서운한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거는 제가. 본인도 서운해요? 저는 안 서운해요. 그래요? 저는 제가 중앙당 당첨했기 때문에 서운할 게 뭐가 있겠어요. 얼마나 고생이 많은데. 하나도 안 서운해요? 서운할 게 아니라 안동에서 거점 만들어서 다른 녹색당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좀 그런 약간 종교적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나. 종교적 마인드. 그러니까 내가 뭔가 만들어서 기여할 생각을 해야 되지, 이 가난한 진보정당에 서로 서운해해서 되겠습니까? 서운해할 수는 있죠.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안 하려고요. 알겠습니다. 정의당과 녹색당에게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셨고요. 한국의 녹색 정치를 응원하는 시민 여러분, 또 진보 정치를 응원하는 여러분, 힘들겠지만 또 우리에게 봄은 옵니다. 선거는 시도 때도 없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선거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거대한 변화, 희열의 순간을 함께 만들어가자. 저는 안동에서 열심히 할 테니까요.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희망을 만들어가면 좋겠다. 거기에도 우리 김범일 님도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함께 해야죠. 안동에서 녹색 정치 거점 함께 만들어 보지 않겠습니까? 저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럼 계속 하면 돼요. 저희처럼 이 범인이 불만이 없거든요. 불만도 필요한데 하면 됩니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천이 중요하다. 전략보다 저는 조직적 실천이 더 중요하다. 100배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드립니다. 조직적 실천. 뭐 어차피 정의당 관계자들이 이 방송을 안 볼 테니까. 이거 녹색당한테 한 얘기예요. 이게 편하게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주제 사표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허 대표님이 정외과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정치외교학과를 전공했고요. 네. 우리 정통한 정치통으로서
사표론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여러분 사표론 한국 정치의 단골 메뉴죠. 아, 단골 메뉴. 사표는 말 그대로 죽은 표라는 뜻이고요. 낙선한 후보자에게 던져진 모든 표를 말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아, 그럼 2018년에 허대표를 찍었던 것도 사표네요. 이 규정에 의하면 사표죠. 그렇군요. 그래서 특히 이제 대통령 선거는 한 명만 뽑으니까 결과적으로 사표로는 2등부터 3, 4, 5등 다 사표예요. 선거 과정에서 이 정치적으로 쓰이는 사표로는 네. 2등 후보의 투표한 표 보고 사표라고 잘 안 해요. 그러니까 51대 49의 구도에서 결과적으로는 49도 사표거든요. 네. 근데 정치적 의미의 사표로는 49 보고 사표라고 안 합니다. 51대 49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2% 내외의 표를 두고 사표라고 봅니다. 즉 1등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표 또는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표를 사표라고 합니다. 51대 49, 51 더하기 49는 10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가 어딨어? 50대 49 구도처럼 될 때 네네. 지금 제가 수정할게요. 50대 48 정도다. 네네. 2%가 비지 않습니까? 그 표를 두고 사표론이라고 말하는데 네. 저 사표론이 언제 주로 등장하냐면요. 언제 등장합니까? 1등과 2등 양자 구도가 격해질 때 네. 3등 이하 후보 정당들에게 투표하는 표를 보고 주로 사표론이라고 호소를 합니다. 아, 혹시 그 허 대표님이 봤을 때 한국 정치사에서 사표론이 가장 강하게 일어났던 적은 어떤 선거가 있을까요? 2012년 선거죠. 박근혜 문재인. 아, 그때는 정말로 민주당의 비파적인 진보 개혁 시민 세력들도 박근혜는 막아야 된다라는 게 절대적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진보 정의당은 스스로 사퇴를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심상정 후보 좀 우리한테 합쳐라가 아니라 진보 정의당이 그냥 사퇴를 합니다. 박근혜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노회찬 당시에 그 진보 정의당 국회의원도 광화문에서 막 연설해요. 막 문재인 찍어야 된다. 그리고 제 주변에 민주당 싫어하는 분들도 박근혜는 막아야 된다라면서 엄청 결집을 했던 선거고. 근데 졌네요, 결국에. 그렇죠, 졌죠. 그렇게 했는데도.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후보가 그 TV 토론에서 박근혜 떨어뜨려야 된다 해놓고 선거 한 며칠 앞두고 사퇴를 해버렸거든요. 네. 그렇게 결집했으면 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표론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거 결과가 졌던 건데. 네. 그래서 이런 양자구도 사표론은 사실은 대선 때마다 나와요. 이제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치열할 때마다 나오는 한나라당, 국민의힘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쪽 진보정당 투표를 하면은 한나라당이 되니까 민주당 찍어달라는 건데. 네. 재밌는 게 국민의힘 쪽도 이런 논리를 해요. 97년도.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랑 이해창 후보가 붙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인재 후보가 이제 한나라당에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출마하니까 그때 이게 그런 논리가 있어요. 이인재 찍어주면은 김대중 빨갱이가 되니까. 네. 이인재 찍어주면 안 된다라고 국민의힘 측에서도 이렇게 사표론을 내세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김대중 후보가 당선된 거 아닙니까? 이인재 후보가 완주를 해주셔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 사표론이 안 먹혔던 거죠. 더 해가지고 이제 이인재 표가 덜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이인재 후보가 표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표론이 본인들 원한 만큼 안 먹혔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략적 투표로 쓰이는 게 사표론입니다.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것도 있고 자기네 표를 많이 결집시키기 위해서 쓰이는 게 바로 사표론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사표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표론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사표론이 말 그대로 사표론이니까 4가지 문제점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표는 당장은 사표인데 선거 이후에 영향을 미치는 유효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표인데 선거 이후에 영향을 미쳤던 사례들이 있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1987년 대선 같은 경우 이제 노태우 당선됐을 때 이제 김영삼, 김대중 단일화를 못 해가지고 이제 노태우가 당선됐지 않습니까? 네. 그럼 김대중, 김영삼의 투표한 표는 그 당시로는 사표인데 네. 이 대선 이후에 또 양김이 총선에서 또 여소야대 국면을 만들고 네. 양김을 지지한 정치 세력이 노태우 정부 안에서 오공 청산을 가속화시켰던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태우 정부에서는 결국 그 정계 개편까지 해가지고 김영삼 후보를 끌어들이지만은 또 이후에 김영삼 정부 안에서도 보수 정치가 상당 부분 개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태우 당시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는 시기에 김대중, 김영삼 후보가 완주를 해줬기 덕분에 그 소위 이들의 논리에 따르면 그 사표가 이후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에 기여했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후 정치에 영향을 미쳤던 표로서 역할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 완주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나타냈기보다는 네. 낙선한 후보에게 투표한 표가 이후 정치에 영향을 미쳤던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거는 표가 좀 많이 나왔으니까 김대중, 김영삼 합치면 55%가 넘거든요. 아, 그럼 둘이 합쳤으면 노태우를 이길 수도 있었겠네요. 그러니까 사표치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소수 정당에게는 또 다르게 적용될 수가 있는데 소수 정당에 투표한 표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2002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이해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가 양자 구도 때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이때 등장을 합니다. 당시 권영길 후보 TV 토론회 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그때 권영길 후보가 국민 여러분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이 유행어로. 저 그때 중학생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즐겨봤어요. 이때 대박을 쳤는데 이때 권영길 후보가 3%를 얻어요. 이때도 권영길 후보가 노무현 후보 표를 깎아먹어서 이해창 후보 당선이 기여한다는 사표론이 엄청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선거 전날에 또 정몽준 후보가 노무현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면서 더 노무현 후보로 결집을 했거든요. 그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를 한 걸 철회했다는 얘기인 거죠? 네, 노무현 후보를 지지를 했다가 마지막 날에 철회를 해요. 그래서 노무현 후보한테 더 결집이 되면서 권영길 후보로 갔던 표가 더 덜 나옵니다. 이때 권영길 후보는 3%밖에 얻지 못했지만은 네. 대선 시기에 민생 후보로서 민주노동당을 적극적으로 알렸고 네. 이때 권영길 후보의 역할이 15개월 뒤 2004년 민주노동당이 13%를 얻으면서 해방 이후 최초로 원내 진입을 하거든요. 국회의원 13명을 배출시킵니다. 누가요? 민주노동당이. 민주노동당이. 그래서 이 권영길 후보의 투표한 3%가 대선 기간에선 사표였지만 이후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입에 기여한 표로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당장의 선거가 아니라 그 다음 선거를 봤을 때는 이런 사표들이 또 정치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한다. 네. 라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표론의 또 두 번째 문제점 뭐가 있을까요? 사표론은 이 기득권 양당 구도에 기여합니다. 그러니까 사표론은 제3의 후보에 투표한 행위가 1등, 2등에 영향을 미칠 때 나오는 건데 사실 투표를 까봐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투표하기 전에 제3 후보에 투표할 시민들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사실 이런 공정한 선거 경쟁을 방해한 측면이 있고요. 네. 결과적으로 사표론은 이득을 보는 세력이 거대 양당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이 사표론의 논리 자체가 거대 양당의 구도를 더 기여하는 거대 양당 기득권 구도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사표론은 거대한 기득권 양당 구도에 기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득을 보는 세력이 명확한 거죠. 알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점 또 뭐가 있을까요? 선거제도가 달라지면 사표가 사른표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변하죠? 그러니까 사표는요 1등만 당선되는 승자 독식 구도에서 발생하는 건데 네. 2등, 3등, 4등도 당선되는 선거제도에서는 사표가 사표 아닌 게 돼요. 어떻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유럽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투표한 지지율 그대로 의석수를 배분하기 때문에 10% 득표율이 나오더라도 그것이 의석수 그대로 반영이 되거든요. 네. 근데 한국의 국회의원 소선거구제에서는 30% 1등만 얻더라도 20%, 10%, 3등, 4등의 투표한 표가 다 쌍그리 사표가 되잖아요. 쌍그리? 네. 그 유럽식 비례대표제에서는 이러지 않다는 게 있고요. 네. 또 국내에서도 사례가 있는 게 결선투표제입니다. 결선투표제는 뭐죠? 결선투표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습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 대통령 경선에선 적용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 1차 투표에서는 원하는 대로 투표를 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과반수 득표가 안 되면은 네. 1등과 2등만 추려서 2차 투표를 따로 하는 제도예요. 이 제도가 뭐가 좋냐면 1차 투표 때는 눈치껏 보지 않고 소신 투표하면 돼요. 2차 투표 때는 과반수 넘어가는 사람을 추리기 때문에 소신 투표도 가능하면서도 정치적 정당성도 높이는 이 선거 제도입니다. 결선 투표제가요? 네, 지금 프랑스에서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제도를 하면은 이제 1차 투표 때 단일화를 해야 되는 그런 단일화 정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녹색당인 정의당이 다 완주하고 네. 득표율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1등, 2등을 추려서 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사표가 훨씬 더 줄어들고, 처음부터 너 때문에 이 사람이 떨어져 이런 어떤 사표론이 작용할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가지 문제 좀 얘기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문제 뭐가 있을까요? 사표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사표론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입니다. 누구한테? 사표론 책임 누구한테 있습니까? 책임이요? 네. 모르죠, 저야. 모르죠. 근데 보통 이 사표론 하면은 책임은 3등 이하에 투표한 정당과 후보 시민들에게 책임을 물어요. 네. 대표적인 사례가 2010년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네네. 누가 나왔었죠? 몰라요. 네. 당시 2010년에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 네. 민주당의 한명숙 후보, 네. 그리고 진보신당의 노회찬 후보가 나옵니다. 당시 오세훈 후보와 한명숙 후보가 10% 20% 넓게 차이가 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막상 투표를 까보니까 오세훈 후보와 한명숙 후보가 0.2%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그래서 새벽 5시에 결과가 확정이 돼요. 네. 당시 노회찬 후보가 몇 프로 얻었는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3.6%를 얻었습니다. 많이 얻었네요. 여러분 한명숙 후보가 떨어진 게 노회찬 책임입니까? 그 당시 선거 결과를 두고.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선거 결과를 두고 진보신당 당원 게시판 또 시민 게시판에 노회찬 후보에 대한 막대한 악플이 달립니다. 노회찬 때문에 한명숙이 졌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게 보편적인 사표의 논리인데 이게 굉장히 잘못된 논리인 게 네. 사표의 책임은 사표가 많이 발생하는 기존 정치 시스템에 일단 잘못이 있는 거고 네. 그러한 제도를 바꾸는 선거제도 개혁에 침묵하는 기득권 정치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나의 정치적 의사를 표출할 수도 있고 네. 당연히 출마를 해서 나의 지지를 호소하는 게 정당한 건데 그렇죠. 3등 때문에 1등, 2등이 안 됐다라는 논리 자체가 1등, 2등 후보에 속한 그들만의 어떤 굉장히 정치공학적인 논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런 선거제도 개혁에 침묵하는 기득권 정치가 사표론의 가장 큰 책임이다. 3등 이하 정당에 투표한 시민들에게 책임을 물리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이번 대선 결과도 그렇습니다. 이번 대선도 그렇습니다.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이 갑자기 망한다거나 뭐 천국이 된다거나 그런 선거는 세상에 없거든요. 그래요? 네, 상대 후보가 당선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식으로 이 유권자들을 협박하는 정치를 말하기 전에 네. 왜 사표를 줄이는 선거제도 개혁에 침묵하는지 또 사표론을 외치기 전에 본인들의 책임은 없는지 거대 정당 후보자와 거대 정당이 좀 답변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표 방지 심리로 시민들에게 고뇌를 안기기 전에 좀 질문을 바꿔서 당신네들이 이런 사표가 발생한 시스템에 대해서 더 책임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질문을 좀 바꾸고 싶어요. 그럼 누구한테 가장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까? 일단 거대 1등, 2등 후보와 정당입니다. 네, 뭐 지금 국민의힘이고 민주당이 되겠죠. 네. 그 거대 정당 후보와 정당에서 책임 있게 해야 되고 특히 그 거대 정당 열렬 지지자들이 사표론 가지고 제3정당들 협박하는 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뭐 정의당 니들 때문에 우리가 안 된다. 뭐 안철수 때문에 국민의힘이 안 된다. 이런 협박 정치 이제는 좀 집어치우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우리가 처음에 녹색 정치 이야기를 하기로 했었잖아요. 갑자기 사표 얘기를 왜 한 거죠? 왜냐하면 이런 녹색 정치, 진보 정치를 얘기할 때 네. 많은 시민들이 이 사표론을 가지고 너희를 좀 지지하기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국 진보 정치와 녹색 정치가 태동하기 어려운 중요한 요인이 바로 이 사표론을 넘어서는 것이다. 네네. 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녹색 정치에 투표한 표는 사표가 아닐 수도 있고 이 녹색 정치는 사표론에 굴하지 않고 정면으로 이걸 돌파해야 된다. 네. 그리고 사표론을 조장하는 정치 시스템에 맞서야 되는 게 있고요. 네. 근데 다만 그런 건 있어요. 이 선거 제도가 바뀔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녹색 정치를 추구하는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현행 선거 제도 내에서도 사실 살아남긴 해야 돼요. 네. 그거는 우리의 가업이고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려고 할 때 주저가 되는 부분들 또 사표론은 사표론대로 비판해야 되고 이것에 대한 책임은 기득권 정치에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여러분 사표론에 굴하지 않고 당신의 투표를 소식껏 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기득권 정치 구조도 바뀔 수 있다. 저희도 그렇게 꿋꿋하게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녹색 정치에 대해서 허 대표님이 떠들어 주셨는데 마지막 발언 해주시고
네, 녹색 정치, 미래가 있다면 녹색이란 말처럼 우리가 가야 될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지금 현실은 너무 어둡습니다. 한 새벽 4시 5분 정도 돼요. 해가 뜨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인데 4시. 녹색 정치가 가야 될 길은 지금 세계사적인 흐름이거든요. 아, 그래요? 우리의 시간이 오기 전에 네. 지금부터 준비 차근차근 해서 지역에서부터 녹색 정치의 거점을 만들어낸다면 우리가 원하는 그 꿈 같은 시간이 저는 반드시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을 허승계 누스 농장이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기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허 대표님과 녹색 정치 이야기를 떠들어봤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